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게요,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의 문체부가 가담하는 이른바 공동작업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 정점에는 역시 최순실이 있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만여 명, 그 9천 몇백여 명의 이제 그 관리 블랙리스트 그인데 이 부분이 청와대에서 작성을 했는데 뭐 김소영 비서관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최순실 씨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리스트 작성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그 보도가 있죠. 있죠, 이제. 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의혹을 지금 유진용 장관이 굉장히 뒷받침을 하면서 아주 그 적절한 그런 발언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사안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은 그 문체부 장관, 전 문체부 장관과 예. 현 문체부 장관 두 분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조윤선. 그 얘기는 이 지금 유진영 전 장관하고 조윤선 지금 현 장관하고 이 사이에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기 백규정 팀장님이 그 하셨던 굉장히 명언이 제가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지금. 예.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해운 의원도 지금 나서서 여기저기에서 관련된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죠. 조윤선 허위사실 장관이.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윤선 장관이. 네, 그 예. 이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는 처음에 최순실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과하고 김기춘 실장을 통과해서 조윤선 장관에게까지 왔다. 지금 구도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지금 수사는 사실은 조윤선 장관부터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훌기식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은 결국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문영표 전 장관의 그 지금 조사 방식도 지금 외부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특검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궁금한 게 정점에 최순실이 있다? 지금 그런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왜 최순실이 만일 그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최순실이 있다면 최순실이는 왜 블랙리스트 그걸 만들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이런 궁금해요. 얘기예요. 최순실은 문화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죠. 문화 사업의 갖가지로 그 이권에 근데 별로 개입하려고 문화적으로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최순실이. 우리 네. K스포츠나 미르재난도 문화 융성에 대한 아젠다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문화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나를 방해할 만한 사람들 먼저 찍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내 사업에 방해되는 문화계 사람들 내 입맛대로 그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넣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거기에 플러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기만의 소신 그 문화계의 좌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억눌러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리스트 같은 것이 위에서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문화를 융성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탄압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신술과 김기춘이 합세한 이 작품은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뭐 3, 40년 전에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런 부분들이 좀 예. 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리스트라는 형태는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스러운 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적 혐의가 내포가 돼 있다든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하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리스트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리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만이 이 부분이 승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왜 또 중요하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설사 이것을 지시했다 최순실의 어떤 부탁을 받았다 이런 것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치적 행위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라든가 피해 사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통치적 행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부처, 그러니까 일반적 부처, 문체부라다 행자부라다 이런 부처에서 잘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수동적 조직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혼란이 가중시킬 수 있는 파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손은 안 됩니다. 손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뭐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우리는 결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시키면 난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의 존재가 지금 드러났으니까 리스트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진용 장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진용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아주 법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인데 뭐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뭐 별게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이 예고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검찰이나 특검 이제 수사도 지금 그런 비난이 일부 있더라고요. 예고된 수사, 예를 들어 청와대 어떤 파트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볼 때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다음에 사전에 고지를 하는 측면이다. 그래서 예. 압수수색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주거지라든가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압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무죄수율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선에서 어떤 장소에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사전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동태를 면밀하게 살피죠. 예를 들어서 은닉을 한다든가 이동하는 측면. 이게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진짜 압수수색하기 그렇습니다. 전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본다 이제 이거죠? 소위 말하면은 압수수색 장소에 먼저 가서 그런 상황을 A 주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했을 때 이게 수사 기법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저는 아마 일반적인 모르는 예. 기자분들이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지를 해놓고 사전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게 아니냐.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특검의 수사 기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수사라는 걸 그렇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모철민 역사적으로 사실 중요한 여러 그 사건들 사이에는 우리 현대사가 시작되고 굵직굵직한 뭐 간첩 조작단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에 김기춘 실장이 공안 검사로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한 40년 내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김기춘 실장이 그 압수수색을 몰랐겠는가? 당연히 알았을 거고 아주 말끔하게 정리 작업을 했을 텐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10,000명 가까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제가 오늘 그 손숙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그 톡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여자야? 이러면서 보내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오르셨네요. 그거 네네. 빠지면 굉장히 자괴감이 자괴감이 든다. 그 정도는 올라가야 빠지면. 예술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10,000명간은 못 듣는다 내가. 그 손숙 장관이 그 한 네. 매체 라디오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아니 내가 10,000명 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창피하다 창피해 이런 말씀도 큰일 날 하셨는데 뻔하셨네. 아마 그런 문화예술계에 예. 계신 분들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게 근데 어쨌든 모철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윤선 장관이 이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예. 건데, 그건 왜 그렇게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리스트가 이제 문화예술계 리스트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리스트든지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거나 또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정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뭐 치안 쪽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아니면 행자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관할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이걸 판단해 달라 해서 그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뭐 프랑스 대사인 모철민 대사가 소환되지 않습니까? 예, 예. 당시에 모철민 대사가 교문수석, 교육문화수석이었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리스트를 바로 부처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할인 바로 상급인 교육문화수석실에 이것을 전달했을 것이고 교육문화수석실에서는 이것을 문체부에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기자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최순실은 전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자체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 수사에 저희가 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특검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죠.